안녕하세요, 김아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사실 최근에는 저도 여러 가지로 열어보지 않았던 초기 작업들부터 해왔던 이야기들을 쭉 그냥 편하게 여러 이미지들을 파편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작품이 발언이 될 때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설을 관통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중심,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다정함, 그리고 또 자연과 생태적인 것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세 단어도 떨어지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중심이라고 할 때 제가 했던 작업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미술관을 벗어난 것들, 꼭 미술관 안에서 상상한다기보단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갑자기 철거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근데 그 공간 안에서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이런 상황들이 보여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공간을 직접 와봤을 때 저같이 그냥 세입자 투쟁 같은 거 말고도 뭐 노동자 투쟁 이런 데 가도 항상 언제나 치열한 게 아니라 잠깐 버티고 있는 거, 그 안에서도 일상도 돌아가고 다 그런 것들이 돌아가거든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저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저 이의 여러 가지 이 재건축 문제나 이런 진지한 이야기들도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정선이 그렸던 그 인왕제색도 같은 그림의 풍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예술적 방식으로 어떤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 함께 만나고 그런 거에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같이 스크리닝도 하고요. 이제 모두 다 이주를 해서 나가버린 이 아파트 옥상에서는 그 별로 좋지 않은 스크린 그 프로젝터를 가지고도 뭐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이제 또 경험하게 되는 텅 빈 공간의 어떤 재개발 현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머무는 동안 친구들이랑 작가들이랑 활동가들을 초대해서 그 텅 빈 공간, 아파트 공간을 재료 삼아서, 배경 삼아서 뭐 사생대회도 열고 이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여행해보는 뭐 여행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힙합 그 뮤지션을 초대해서 그 무대를 배경 삼아 뭐 음악회도 열고 뭐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제가 또 미술관 밖에서 어떤 걸 했었지? 했더니 이미 다 망가져버리고 문을 닫아버린 공장의 어떤 한 부분에서 정말 공장 노동자였던 콜트콜텍이라고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 콜트콜텍 노동자 선생님들이 했던 어떤 발언들, 이런 게 완벽한 그 배우들의 발성이랑은 다르지만 당사자가 무대의 중심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했던 연극 같은 거. 아주 최근의 작업인데요. 어라우드랩이라는 디자이너 팀과 함께한 작업인데요. 제가 이걸 왜 탈중심에 갖고 왔냐면 수원 지역에 대한 리서치였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탈서울적인 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화적 혜택이라는 것들이 조금만 경계를 넘어가면 얼마나 계급이 되게 달라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지역 프로젝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우시장이 발달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리서치하면서 그 길을 함께 추적하는 퍼포먼스이자 어떤 그 비디오와 이런 설치가 함께 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길을 다 추적해서 복원을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었고요. 그 어라우드랩과 함께 이 32.1km를 직접 뛰면서 오롯이 이걸 버텨내는 나에게 집중하면서 이 길을 약간 좀 사유하고, 되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엄청 액티브한 운동 같지만 사실 혼자는 되게 명상 같은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이 마지막 퍼포먼스 때는 또 이태원 참사와 또 엮여서 사실 이 32.1km를 오롯이 그 희생됐던 소들을 생각하면서 뛴다는 건 되게 이상한 경건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넘어가면 다정함? 근데 전 되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사한 연결된 단어로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환대라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딱딱해 보이는 이 미술관이나 미술 행사 안에 좀 이게 힘들지 않게 개입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환대, 이런 것들에 제가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참여형 예술이나 아니면 워크숍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는 리움이라고 삼성미술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작업이 그냥 그
마루였어요, 마루. 근데 미술관에 가면 진짜 다리 아프잖아요. 사실 다리 아프시죠? 앉을 때 진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막 누워 계시거나 막 앉아 계시거나 이런 풍경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루에서 그냥 편하게 쉬거나 혹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여기서 무슨 주제로 이야기할지를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제 뭐 글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고 그 책을 읽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책을 피면 엄청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따뜻하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1969년에 그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되게 미술 전시 중에 되게 상징적인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견고한 그 매체 중심의 그런 미술이 주를 이뤘다면 사실 어떤 태도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그 작품의 매체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발언한 어떤 상징적인 전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이렇게 차용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그 폴란드 작가들이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그 전시의 제목이 몸이 선원이 될 때도 사실 이 타이틀에서 제가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발표 제목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방이 선원이 될 때라는 작업도 있었는데 그 옥인 아파트의 철거 현장에서 그 철거물들을 빨리빨리 쓰레기를 담아야 되는 그 어떤 푸대자루를 을지로에 가서 추적해서 찾아내서 이걸 가방으로 만들고 사실 가방에 있는 걸 다 털어내면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선원이 될 때 뭐 이런 작업들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보이지 않는 이들을 어떤 가시화하는 일 그게 제가 작업을 할 때 좀 중요하게 항상 다루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고 그게 저는 이것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올가의 이야기와 그 문장들을 연결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파편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작업의 어떤 소스 이미지로 종종 쓰는 이미지인데 그 연천에 돼지열병으로 돼지가 다 그 땅에 파묻혔을 때 며칠 동안 이렇게 빨간 강이 흘렀어요. 근데 사실 연천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데 저희 눈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수돗물을 먹고 있고 하지만 사실 정화는 물론 됐겠죠. 근데 그 물이 사실 근원적으로 어떤 물들을 담고 있었는지 동물권에 대한 부분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당사자 운동은 어떤 힘과 장이 마련되면 발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동물권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계속 그 하한선을 계속 만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발언을 못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불편한 이야기들을 조금 한 번씩 하는 거. 근데 그게 불편했지만 미술관을 나가서 행사를 나가서 좀 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미래주의자의 요리법이라고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고기 요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약간 패러디해서 그 레시피를 그들의 문장 그대로 제가 다시 동물권자의 입장에서 다시 제 레시피를 만들어서 뭐 음식을 만들었던. 근데 거기에 육즙이라는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 빨간강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이런 퍼포먼스와 음식 레시피를 만들었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거니즘 활동을 하면서 뭐 리터라는 책에 처음 비거니즘이 언급될 때 뭐 비거니즘이 나에게 처음 왔던 모먼트, 비거니즘 모먼트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했고 그 비거니즘 모먼트가 사실 동물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다. 저희 여성운동 어떤 서사와 이게 만났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고요. 우리가 왜 닭을 이렇게 뭐 치느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볍게 생각하게 됐는지 이미지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닭을 진짜 아름답게 그렸거든요. 그런 이미지 자료를 중심으로 시각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점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리서치 작업, 베이스, 퍼포먼스 작업 같은 것들을 했는데 이거 아마 퍼포먼스 보신 분들도 계속 불편하셨을 거예요. 막 그 축산동물이 막 그 죽어가는 현장 같은 것들도 많이 보여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 축산동물이 자라온
방식이 사실 장애를 다루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걸 장애 당사자 배우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현장을 만들면서 제가 페미니즘과 동물권이 연결됐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동물권 문제는 다른 소수자 문제들이랑도 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미술 현장에서 계속 하고 싶었던 어떤 의지 같은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벽의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바로 가벽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며칠 전시 이후에 오늘 같은 강연을 한번 특강으로 가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반성적으로 그 학생들이 우리 졸전에서도 그 작은 전시에서도 이런 폐기물이 나왔다 하고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었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가시화하는 일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근데 제가 제로예술도 마찬가지고 이 고비건 언러닝이라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는 유연해, 우리는 자유로워 이런 어떤 포용력 같은 게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그런 포용력들이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을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문화예술의 방식으로 계속 이런 액티비즘이라면 액티비즘인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 미세 플라스틱 얘기 많이 하고 저도 플라스틱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플라스틱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 플라스틱 자체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 사실 동물권이었거든요. 이제 이 상하의 밀렵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발명이었고, 그리고 그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과거의 전염병 시대에 그리고 저희의 그 엄청난 감염병 시대에 저희의 위생과 건강을 지켜준 게 사실 플라스틱이기도 한데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그냥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어떻게 사용하는 인간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다 더해서 제로예술이라는 프로젝트까지 하게 됐고, 그 제로예술이라는 2년에 걸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하면서 탈서울, 그 세대 문제, 꼭 사실 이 미술관에서도 갑자기 나이 조사하면 거의 대부분 20, 30대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 세대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다루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미술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여기서 끝나면 투덜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택이 무조건 이런 거 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선택들의 어떤 선택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같이 동료들을 초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디자인부터 설치부터 비디오 설치부터 전기 쓰는 방식부터 이런 하나하나를 조금 더 환경에 좀 덜 비치는 방식?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프로젝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왔던 책이 그래서 이렇게 목재 한 판을 그냥 잘라갖고 모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벽 같은 것도 임시적으로 프로젝트처럼 만들어보고 이런 걸 했는데요. 이 제로예술의 결과물로 나왔던 책이 이 제로의 책이라는 책이고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듈이 이렇게 분해가 되면 그냥 그 경차에 딱 실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어느 전시회나 쓰여지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험들을 하면서 공동 기획을 했던 그 강민영 큐레이터와 전유진 작가가 하는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에만이라도 몇 년간 한번 여행을 시켜보자 해서 지금 계속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제로예술이라는 프로젝트 특성상 이게 그냥 도록으로 만들어지는 게 자원에 과연 당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제로예술 전혀 모르는 어떤 그 독자더라도 이 책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민했던 관점 같은 것들을 그냥 독립된 책으로서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책 기획을 따로 해서 아카이빙은 다 그냥 홈페이지 웹 아카이브로 하고요. 그 옆에 여백을 줄이고 이것만으로도 종이가 엄청 줄었어요. 그 환경적 실천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자체가 하나의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었고 이 디테일한 내용은 책 안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그 몸이 선언이 될 때는 사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 낙태죄 폐지 운동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제 만들었던 전시고, 근데 이제 이 전시를 계속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행히도 여러 가지로 이 법적 통과를 헌재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제화를 시키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때 이제 어떤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고, 근데 너무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전시를 기획하는 와중에 법제화가 결국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전시가 필요 없게 된 것인가? 뭐 그런 질문이 저에게도 남았는데요. 그때 그러면 이 법이 오케이 됐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운동들이 계속 그 올가도 얘기하는 것처럼 별들로 보이는 것들이 별 자리를 만드는 이 연결감,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고, 이 재생산권 안에는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묻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생산을 하고 싶어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런 법적 제도 안에서 재생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생산을 하지 않을 권리만이 아니라 재생산을 할 권리조차도 제대로 포섭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왜 폴란드 작가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사실 한국 사회랑 되게 유사한 보수적인 법을 계속 발의했던 그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에서 사실 블랙 시위라고 해가지고 낙태죄 폐지 운동을 엄청나게 하던 운동들이 사실 되게 상징적인 운동이 돼서 전 세계의 낙태죄 폐지 운동으로 이게 커져갔고요. 사실 폴란드라는 저번 강연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되게 작은 나라인데 무슨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길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예술 창작을 하길래 이렇게 큰 웨이브를 만드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고, 폴란드의 블랙 시위가 어떤 다른 운동과 만나고, 근데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여성 운동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복잡한 것들이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내 커뮤니티 안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어떤 여성 운동, 저는 그게 페미니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페미니즘은 여성을 챙기는 운동이 아니라 온 세계가 구성되어 있던 남성 중심적이거나 백인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1세기 중심적이었던 사고를 비트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질 때 내 커뮤니티만 챙기는 운동이 과연 페미니즘적인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되게 많은 해답을 찾았어요. 폴란드 운동을 보면서 폴란드의 많은 여성들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성소수자의 그 법의 탄압적인 법이 막 발의됐을 때 함께 연대하면서 그 운동으로 확장이 된다거나,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폴란드는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 들었지만 우크라이나랑 다 다 붙어 있어서 엄청난 난민이 들어오고, 사실 그 전에도 난민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나라입니다. 그럴 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민족성, 언어성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어떤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 혹은 활동가들의 어떤 연대의 방식과 되게 연결이 돼서 이 블랙 시위는 되게 확장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고, 사실 그래서 그 범위가 되게 커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블랙 시위가 되게 퍼져나가는데요. 사실 폴란드 작가들만 초대한 건 아니지만 폴란드 작가들 작업들을 오늘 좀 가져왔는데, 제가 그래서 서문에 썼던 말 중에 조금 읽어보고 싶은 글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갖고 왔는데요.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읽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이 장거리 달리기와 같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달리기 얘기 또 하는군요.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극우 정부가 만든 어떤 이런 상황들이 서로에게 더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커뮤니티가 우리만이 아니라 또 막 생겨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만날지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고요. 붉은 번개라는 작업인데요. 이 빨간색 번개 혹시 본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 폐지 운동에 많이 사용되는 어떤 아이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올가가 아니라 올라. 이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게 올라 야시오노프스카라고, 정말 제가 찾아보니까 폴란드에 되게 활동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그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제 자신의 디자인적 연대 방식으로 그때그때 어떤 피켓팅이라고 하죠. 그런 피켓 같은 것도 디자인해서 뿌리고, 이런 식으로 연대를 계속해온 디자이너인데, 이런 아이콘을 만들어서 그 아이콘들이 이렇게 시위에 이렇게 들고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APP가 만든 그 잡지 같은 거, 삐라처럼 막 뿌리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뭐랑 연대해야 될지 막 이런 걸 뿌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비치해주는 데가 예술 공간이에요. 사실 제가 또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0대 청소년 그 성소수자 운동에도 같이 연대를 하면서 뭐 만든다거나, 이건 APP라고 그 라팔이 주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라팔 이외에도 그 폴란드의 다양한 다큐멘터리 작가들, 뭐 언론인들, 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론인들, 디자이너들, 이런 많은 소위 그 이런 프레스 작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APP라는 일시적인 그런 활동 그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 그룹이 계속 현재 상황을 그 웹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아카이빙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전 기억해보면 언론 통제 탄압 진짜 심하잖아요. 전 세계에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걸 하나의 자기 작업을 그냥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진 작업이 진짜 수만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란드에는 크리스마스 정말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그 트리에도 저런 빨간 거를 이렇게 꽂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계속 연대, 일상에서의 연대,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들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몸이 선언이 될 때 APP를 초대한 작업은 사실은 초반 그 블랙시 작업은 조금 사실 뒤로 미루고,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떤 난민들이랑 만나는지, 어떤 동물권 운동이랑 만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많이 모았습니다. 어떤 이 예술의 장 안에서, 공공 프로젝트 안에서 어떤 우리가 발언들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발언의 장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제가 렉처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세바스티안 시코키라고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 현대미술관의 그 치프 큐레이터입니다. 이때 초대했던 내용은 이제 제목 자체가 누가 눈물의 역사를 쓸 것인가. 그래서 이제 2016년 그 블랙시위부터 지금 임신중지 법이 이제 금지법이 시행되기까지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와 그 폴란드의 문제를 교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미술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세바스티안이 했던 말 중에 예술에 대한 어떤 정의를 딱 내리고 시작하는데, 그 정의가 무슨 정의였냐면요, 프로파간다였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프로파간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같이 조금 읽어보면 이 큐레이터가 자기 스스로를 프로파간다 큐레이터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사실 프로파간다가 꼭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재해석하고 싶다, 재구성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에서 그게 이미 저는 예술적인 어떤 액티비즘이자 예술적인 그 실천 방식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외해왔던 사람들을 위한 어떤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 액티비스트들, 난민들이 인프라가 없잖아요. 근데 인프라가 없을 때, 막말로 잘 데가 없을 때 잠깐 들어와도 우리가 내쫓지 않을 공간이 돼야 되는 게 사실 미술관이어야 된다. 저 사실 되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한국의 미술관들이, 국공립미술관들이 여러 실천들을 되게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갖고 있는 한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탈중심에도 첫 번째 딱 얘기했던 게 미술관을 벗어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런 발언을 되게 메이저 큐레이터가 한다는 거에 제가 되게 해방감을 느꼈고,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멀고 언어의 한계도 있지만 되게 연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큐레이터도 말하는 게, 공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이라는 감각을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 미술관은 사실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이렇게 추적해 보면 뭔가를 확장시키고 생식시키고 막 배양하고 이런 어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뜻으로 그냥 굳이 따라 올라간다면 마치 식물을 배양시키고 지식이나 미학적인 것들을 막 키우고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좀 만들고, 이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제 의미화돼야 된다. 이건 미술이랑 되게 연결되어 있고 미술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언어를 다시 만드는 것, 이게 엄청 예술적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올가의 작업들이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인정받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회자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펼치고 확장시키는 장소로서의 뜻으로 이제 미술관을 생각하면 이 단어가 틀리지 않다, 이런 발언들을 했고요.
엔트로포즈라는 단어가 그 코로나 시대 때 새로 등재된 단어입니다. 그 포즈. 잠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춰진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 이런 상황들을 지금 사실 우리가 오늘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뭐 저희 나온 거 다 똑같긴 한데요. 사실 그 엔트로포즈라는 게 잠깐 멈추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엔트로포즈 시기에 우리가 감각하게 된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강연에 초대받은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열심히 했지만 저보고 막 윤리지상주의자다. 너무 막 다른 작가들의 창작의 자유를 막 제한한다. 막 이런 얘기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좀 듣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저는 저희의 감각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도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1, 2년 전이랑 엄청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엔트로포즈가 만들어준 감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상에서 예술적으로 전유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